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새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 자상한 남편과 의젓한 두 아들이 제 보물들이죠. 제 핏줄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모자 사이랍니다. 이 사연에서 저는 이 아이들과 그 친모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의 친모 얘기를 하려다 보니 갑자기 몇 년 전에 TV에서 본 모성애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떠오르네요. 어미는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갈매기의 모성애에 대한 내용이었죠. 땡볕 더위가 오자 자기 몸을 찬물로 적셔 알들을 식혀주고 비가 와 몸이 잠겨도 절대 둥지를 뜨지 않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아이들의 친모도 그런 모성애가 있었냐 하면 글쎄요. 제 사연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것 같네요. 저는 6년 전 대학 동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좋은 사람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 들었는데 한눈에 봐도 너무 착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였죠. 3번 정도 만난 후 그가 진지하게 만나보자며 고백했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타고난 성품 자체가 선한 게 보였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성격도 너무 사랑스러웠죠. 이런 사람 누가 채가면 어쩌나 싶어 은근슬쩍 얼른 결혼하자고 옆구리를 찔러 1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아냈습니다. 프로포즈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이때 저는 남편과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 도련님을 처음 봤습니다. 형제가 쏙 빼닮았는데 분위기마저도 둘 다 선한 기운이 가득하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살들이 모시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죠. 그때 옆에 있던 막내 동서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혼전 임신으로 인해 결혼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서의 첫인상은 꽤 싹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비 시부모님들에게 싹싹하니 잘하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께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어머니 오늘 머리 어디서 하고 오셨어요? 역시 전 지금껏 살면서 어머니처럼 얼굴 고우신 분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최고! 라고 하면서 사근사근하게 구는 걸 보며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참 잘 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제 성격은 동서만큼 아부를 떨거나 싹싹하질 못하거든요. 그저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는 정도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동서랑 비교될까봐 은근히 걱정도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드물게 형제들끼리도 우애가 좋아 보이고 시어머니도 인상이 좋으셔서 시집살이는 안 하겠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하면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것 같다면서 열심히 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상견례를 마치고 1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기대만큼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등본상에 남편이 한 가장의 가장으로 저와 같이 법적으로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생 도련님도 제게 참 잘해주더군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 좋아하는 소고기 사왔어요. 오늘 우리 진하게 이걸로 한잔 하자고요. 도련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두 손을 무겁게 하고 집으로 놀러와 소주도 한 잔씩 하기도 했고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우리 형수님 손에 어떻게 물을 묻힐 수가 있냐며 설거지도 뒷정리도 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착하고 좋은 성격 덕분에 저랑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동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천상 여자라 생각이 들 정도로 애교도 많고 잘했고요. 하지만 그런 동서에 대한 인상이 깨지게 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처음 동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석 달 정도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살던 저와 남편은 같이 쇼핑할 일이 생겨서 서울에 갔는데 이태원의 밤거리에서 동서랑 너무 닮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짧은 치마에 가슴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남자랑 팔짱을 끼고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저 여자 봐. 막내 동서 같지 않아? 너무 닮았는데? 체형도 비슷하고. 에이, 설마 집에 있어야 할 재수 씨가 이 밤에 여기 왜 있겠어? 당신이 잘못 본 걸 거야. 하면서 내가 착각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동서인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말을 걸어볼까 생각하다가 아니겠지 싶어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어린 아들이 있으니 혼자 이런 곳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도 자꾸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서 다음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동서, 잘 지내지?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일 없지?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유, 저요. 덕분에 잘 지내죠. 다행이네. 근데 말이야, 어제 혹시 이태원에 간 적 있었어? 어제 볼일 보러 이태원에 갔는데 동서랑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아유, 형님, 제가 아이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저도 그런 데 가보고 싶어요. 거기 외국인도 많고 클럽도 많아서 스트레스 푸는 데는 거기만큼 좋은 곳은 없다면서요? 근데 형님, 미안한데 제가 지금 지훈이가 너무 울어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급한 일 아니시면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어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할게. 동서는 어제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고 부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왠지 아들 핑계를 대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동서를 믿고 넘어가 버린 게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였네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는 동서의 이중인격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일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기일이라 납골당에 들리려고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가기 전에 다들 카페에 모이기로 했는데 막내 부부가 제일 먼저 도착한 듯 했고 곧이어 우리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카페 안에는 동서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른 가족들 오기 전에 잠시 화장실이나 다녀와야지 싶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화장실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라 살금살금 다가가서 엿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야,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이야. 남편 놈은 요즘 힘들다면서 생활비 치꼬리만큼 주고 애새끼 우는 것도 짜증나고 그냥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다니깐. 에휴, 이럴 때는 스트레스 풀로 이태원 가야 되는데 이딴 데 와서 개 짜증나네 진짜. 그리고 납골당이라니. 그냥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면 안 돼? 내가 왜 죽은 양반까지 모셔야 되냐고. 이놈의 집구석은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서 집안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선다니까. 아휴, 뭐? 이혼? 그럼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서 그 영감탱이들 비유 맞추면서 접대하라고? 아우, 그건 죽어도 못하겠다. 차라리 그놈들 술 따라주고 접대하느니 지금 생활이 낫긴 해. 아무튼 나 이제 나가봐야 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래. 험한 말을 잔뜩 써가며 남편 험담을 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바로 동서의 목소리였어요. 놀란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고
잽싸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참하게 차려입은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과 방금 전 들은 통화 내용이 매치가 안 돼서 너무 괴리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동서가 전에 술집에서 남자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술집 아가씨였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생활을 정리하고자 동서는 신분 세탁을 했던 걸로 보였어요. 저는 내내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결국 도련님에게 이실직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놀라지 말고 제 얘기 들어요. 오늘 낮에 카페 화장실에서 우연히 동서 통화하는 걸 듣게 됐는데 지금 도련님한테 하는 모습이 가짜인 거 아세요? 지금 동서가 도련님과 가족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신지. 도련님이 생활비도 적게 준다고 짜증내고 대화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이혼하고 싶다고 난리가 아니던데요. 그리고 과거에 술집 출신이래요. 남자들한테 술 따라주는 여자들 있잖아요. 에이, 아니겠죠.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도련님, 저 화장실에서 저하고 동서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태원 얘기도 하는 걸 보니까 몇 달 전에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다니던 여자도 동서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련님이 잘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련님은 마지막까지도 그럴 리 없다면서 동서를 믿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뒤를 밟든 흥신소 직원들을 고용해서라도 동서의 실체를 파악하라고 재차 말을 했지만 도련님은 웃으면서 형수님, 제 와이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의심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와이프니까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 형수님도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아,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 저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동서를 믿는다는데 제가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저는 항상 동서를 만날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라든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저는 동서가 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번에 카페 화장실 사건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녹음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는데 만약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무슨 증거라도 잡고 싶어서 동서만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동서 어디가? 여기 앞 마트예요. 어머님이 배추랑 고추 좀 사오라고 하셔서.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근데 동서 술 주량이 어떻게 돼? 저요? 한 소주 2잔 정도? 그 이상은 취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결혼 전에 술집에서 매일 접대한 아가씨가 소주 2잔이라뇨.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건지. 동서, 오늘 우리 같이 술 한잔 할래? 원래 술은 좋은 사람들끼리 마시면 취하지 않는 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같이 술까지 마시기도 했습니다. 술을 먹다 보면 취중 진담식으로 무슨 단서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동서는 절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지쳐만 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흐르고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남편이 울면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저녁에 병원 갈 준비해. 병원? 무슨 일 있어? 근데 왜 우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동생이 이번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대. 그래서 지금 우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아무튼 퇴근하고 데리러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한참 동안이나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병원에 가니 도련님은 병원에 누워 있었고 동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거의 눈이 퉁퉁 부어 있을 정도로 힘들어하며 도련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백혈병이라뇨? 에휴, 바보같이 이렇게 됐네요. 저 얼마 전부터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생기고 숨도 가빠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해서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래요. 작은 목소리로 급성 골수병이라고 직접 말해준 도련님은 남편을 보더니 눈물을 참지 못하더군요. 이놈아, 울지 마. 요즘 의학기술 좋아져서 치료만 잘 받으면 너도 살 수 있어. 그러니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네 옆에는 재수 씨도 있고 우리도 있잖아. 도련님은 남편의 그 얘기에도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동서와 자식 2명이 눈에 밟혔겠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고 남편도 울었습니다. 뒤늦게 온 시어머니는 거의 병원이 떠나갈 듯 오열을 하셨고요. 도련님은 화학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마 일을 하다가 생긴 병인 걸로 추측이 됐어요. 가끔 뉴스에 나와 공장에서 일을 하다 백혈병에 걸려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도련님이 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저려오더군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저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백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고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시한부 선고 받으신 분들도 기적처럼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도련님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요. 동서는 그 치료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도 해야 하고 그때 동서는 어린 조카와 뱃속에 7개월의 태아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챙겨야 하니 너무 힘들다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동서 처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동서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가족도 없었거든요.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니 일단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저렇게 놔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 보면 천장을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멍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서 출산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데리고 살자. 저렇게 뒀다가는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아. 당신도 눈빛 봤잖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눈빛이라고. 그리고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와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아. 남편은 저의 제안에 저를 안아주며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눈치를 봤었나 보더라고요. 당신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조금 힘들겠지만 가족들 살린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 대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이렇게 말을 하며 제 손을 잡아주는데 이런 남편이 안쓰러워서라도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는 저희 집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저희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한동안 지냈고 저는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조카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조카는 착하고 말도 잘 들어 제가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동서와 조카를 위해서 같이 지내라고 말하며
안방까지 내어줬어요. 좀 더 넓은 방에서 출산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내준 거였죠. 동서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희 눈치를 보며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으로 온 지 한 달이 넘어갈 무렵부터 동서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카가 어린이집에 갈 동안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퇴근해서 와보니 동서가 배달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서는 참치회에다가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임신 중에는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패스트푸드도 모자라서 아기에게 안 좋다는 참치에 알코올까지. 본인이 임신 중이라는 건 신경도 안 쓰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병째 마시고 있는 소주를 확 뺏어버렸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임신했을 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아, 형님, 이거 조금이 뭐 어때서요? 안 죽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리 주세요, 얼른. 뭐? 너 첫째 때도 이랬니? 정신 좀 차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 그럼 어떡해요. 병원에 가도 희망이 없고 집에 와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남은 소주를 마시는 동서를 보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고 저는 먹던 걸 강제로 싹 치워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점점 어린애 같은 행동들을 하니 참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하나 생각이 들더군요. 동서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카도 잘 돌보지 않기 시작했고 병원도 잘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병원에서 힘들게 누워있는데 이제는 지친다면서 다 죽어가는 얼굴 보기도 싫다며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치우면서 절로 한숨이 다 나왔죠. 애 보는 것도 모자라 이제 다 큰 임산부까지 애 보도 봐줘야 한다니 막막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도 아픈 도련님을 생각하며 꾸역꾸역 해냈어요. 아침이면 동서 밥 챙겨주고 점심까지 미리 만들어 놓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서 큰 조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해서 집에 갔죠. 도착해서는 동서 저녁만 얼른 차려주고 다시 조카를 데리고 나와 도련님 병원에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서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애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조카를 매일 달래가면서 돌봐줘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조카가 얼굴이 빨갛고 이마에 손을 대니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독감이라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바로 자고 있는 동서를 깨웠죠. 동서, 지훈이 아파. 지금 당장 병원 데려가야 돼. 일어나. 동서는 귀찮다는 티를 팍팍 내며 겨우 일어나 조카를 흘끗 보고는 다시 누워버리면서 말했어요. 멀쩡히 서 있네요, 뭐. 정 걱정되면 형님이 병원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전 너무 졸려서 더 자야겠어요. 임신해서 잠이 너무 많아서 참 큰일이네. 그러고는 다시 코를 골면서 자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엄마가 이렇게 아들 아픈 거에 무관심할 수가 있나요? 제 새끼 일이라면 손톱 밑에 가시라도 난리법석인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동서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잠이 확 깼는지 악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조카를 동서 쪽으로 보내면서 말했죠. 자, 이제 잠 다 깼지? 정신 차리고 당장 일어나서 병원 가. 안 가면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 지금 아들이 아프다는데 잠이 와? 그리고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그리고 저는 조카에게 병원 안 가면 꼭 큰엄마한테 말하라고 당부하고 서둘러 출근을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다
퇴근하고 집으로 달려가 보니 그래도 쫓겨나긴 싫었는지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고요. 덕분에 열이 좀 내려서 웃는 조카 얼굴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죠. 이후로는 동서도 제가 성깔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눈치를 좀 봐서 그나마 덜 힘들게 지냈어요. 그렇게 2달을 보내다가 동서는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아들이었죠. 도련님은 아픈 와중에도 둘째 아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수십 번도 더 말했죠. 그러면서 꼭 힘을 내서 다시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거라면서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와 약속한 지 1달 만에 도련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끼던 친동생의 죽음에 너무 마음 아파했고 저도 장례식 내내 하루 종일 운 것 같아요. 항상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 세상을 떠나기 전 조카들과 동서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목소리. 전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제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먼저 죽는다는 사실이 두려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도련님이 너무 불쌍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동서는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면서 남편 장례식에 한번 기어 나오고는 발인도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었지만 출산 후에 얼마나 힘든지 겪어본 것은 아니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는 애 2을 데리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며 야간 도주하듯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장례식 후 다시 동서를 본 건 도련님의 49제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을 때 동서가 큰아이만 데리고 왔는데 큰아이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눈이 반짝이던 아이였는데 초점이 없고 멍한 게 저와 있을 때랑 같은 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프니? 그러자 동서는 큰애를 뒤로 휙 숨기더니 대신 말했습니다. 아, 잠이 덜 깨서 그래요. 감기가 걸렸는지 골골거리네. 애가 참. 뭔가 당황한 듯한 말투가 깨름직했죠. 그리고 큰애만 데리고 온 것도 이상했고요. 뭔가 그냥 아픈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작은 애는 어쩌고 왔어? 제가 자꾸 캐물으니까 동서는 금세 신경질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아,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남의 자식 신경 좀 그만 써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별꼴이야. 왜 남의 가정일에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병이에요, 병. 이렇게 화까지 내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 남편 49제에 동서가 제일 귀찮은 티를 팍팍 내다니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세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결국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동서와 큰 조카는 1시간도 안 돼서 가버리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니 계속 심상치 않아 보이던 큰 조카 얼굴이 아른아른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동서가 중간에서 커트를 해버리니 두려운 얼굴 표정까지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걱정이 돼 저녁에 동서 집 근처로 연락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걸 보고 말았죠. 조카가 밖에서 겉옷도 없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훈아, 너 지금 왜 추운데 나와 있어? 큰엄마, 제가 집을 치우지 않아서 벌 받고 있는 중이에요. 뭐? 아니, 네가 집을 안 치워서 벌 받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애를 겨울에 내쫓아? 당장 문 열어봐. 네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저는 조카를 데리고 동서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러자 동서는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화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동서는 저를 무슨 귀신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형님, 여기 어쩐 일? 너 미쳤니? 애를 어떻게 한겨울에 내쫓아? 지금 애가 몇 살인 줄 알고 그런 벌을 세우는 거야?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자 이제는 동서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저기요. 내 애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들이라 강하게 키우는 거지. 하긴 형님은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니 제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동서는 아님이라 몇 년째 애를 못 가는 저를 비웃으면서 제 심기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 눈치 볼 필요 없다 생각한 것 같았어요. 동서는 화가 잔뜩 난 제 옆을 지나쳐 신발장으로 가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어요. 아, 마침 잘 됐다. 그렇게 남의 걱정되면 난 나갈 테니까 애 좀 봐요. 내일 아침에는 올 거예요. 저는 미친 소리를 하고 나가려는 동서의 구두를 뺏어서 굽을 또각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구두를 동서한테 던지면서 말했죠. 너 지금 나가기만 해봐.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니까.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나와서 문 앞 계단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애들을 내가 데려가야 하나, 경찰에 정말 전화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뒤를 따라 큰 조카가 조용히 나오더니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큰엄마,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주면 안 되나요? 엄마 저렇게 나한테 동생 맡기고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한 지 며칠 됐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동생 분유도 지금껏 네가 타주고 기저귀도 지훈이가 갈아준 거야? 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가장 힘든 건 엄마가 우리를 떠나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저희 버리고 간다는 말을 매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나이도 어린 조카가 동생을 보살피고 있다니. 들어보니 동서는 이 집에 오고 나서 틈만 나면 외박을 했고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동서에게 전화를 해 꾸짖어 보기도 하고 제발 조카들을 잘 좀 챙기라고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제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틈을 타 한 번씩 보고 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하던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며칠 신경을 못 썼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연락이 와 동서가 연락 두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저보고 지금 당장 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달려가 보니 동서는 온데간데 없고 어린 큰 조카가 비쩍 마른 8개월 동생을 껴안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기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잔뜩이고 울 힘조차 없는 듯 쌕쌕거리며 거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았어요. 분유통에 분유도 없었고요. 큰아이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더 늦었으면 죽었겠다 싶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아 손을 덜덜 떨면서 119에 전화를 했죠.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며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큰엄마가 잘 돌보지 않아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이 미친 동서년을 당장 찾아서 족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동서가 살던 집은 이미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는 거였어요. 저는 조카들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다음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연락을 해 조카들 우리 집에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며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 연락을 이용해 먹었더라고요.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이 집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게 맡기면 안심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지 문자가 와서는
나 그 아이들 포기할 거니까 나보고 알아서 잘 키우라고 한 통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 뱃속에서 낳은 애미가 맞나요? 그 문자를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년은 알고 보니 도련님의 보상금, 보험금, 집 매매대금 총 9억 이상을 들고 지 혼자 살겠다고 자식들 버리고 도망간 걸로 보였어요. 너무 조카들이 안쓰러웠습니다. 큰 조카는 그것도 지 엄마라고 엄마를 찾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 엄마 생각 안 나게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정말 눈물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미친 듯이 동서를 찾아 헤맸어요. 자주 간다던 이태원도 가보고 고향에도 찾아가 보기도 했고요. 왜냐면 우리 호적에 올리려면 서류상 동서의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동서를 찾는 걸 반 정도 포기하고 있을 때쯤 어느 날 서울에 갈 일이 생겨 동대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동서랑 비슷한 사람이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는 휙 지나가는 걸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쫓아가서 얼굴을 확인했더니 동서가 맞았어요. 동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엄마를 얼마나 찾는지 알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뭐야. 이 손 나, 아줌마. 이제 와서 왜 이래? 이제 가족도 아닌데. 뭐? 말 다 했어? 아이들을 포기할 거면 그럼 나랑 법원 가서 정식으로 포기하던가. 알았어요. 가져요, 가져. 애가 없으니 이제 조카들 애들이 탐나나 보네. 하긴 애를 뭐 낳아봤어야 알지. 라고 하며 조카들이 무슨 물건들도 아니고 가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엄마가, 아니 사람이 할 말인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년 뺨 싸대기를 후려치고 머리채를 잡았어요. 미친년,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이 짐승만도 못한 년. 그랬더니 어떤 외제차가 옆에 와서 서더니 덩치 큰 50대 남자가 내려서 제 손을 낚아챘어요. 뭐야? 아줌마 뭔데 내 여자친구 건드려? 죽고 싶어? 여자친구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 싶어 동서를 봤더니 동서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냉큼 차 조수석에 타더라고요. 아, 몰라. 모르는 아줌마야. 빨리 타. 나 가게. 남자는 한참 저를 노려보다가 동서가 가자고 하니 그제야 손을 놓고 차를 탔어요. 그렇게 동서는 다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조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었더니 큰 조카가 놀래서 일어났습니다. 큰엄마, 왜 우세요? 저희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저는 큰아이의 작은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지훈아, 너는 멋진 형이니까 이제 마음 단단히 먹을 수 있지? 용감하게 잘 이겨낼 수 있지? 네, 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큰엄마랑 큰아빠가 부담 갖지 않고 제 동생도 제가 잘 보살피고 싶어요. 뭐라고 지훈아? 저는 지훈이의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끌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지 엄마가 자기를 버린 걸 알면서도 오히려 저를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은 꼭 내 손으로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죠. 이후에도 큰 조카는 여전히 저를 큰엄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데려왔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 눈치를 보고 소심한 아이였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 자신감이 붙어서 나는 나중에 커서 힘센 경찰관 될 거야 하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클 수 있는 아이가 그런 못된 엄마 밑에서 기죽어 살았다니 너무 안타까웠죠.
그리고 저는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예쁜 자식을 버린 그런 못된 년은 제발 큰 벌을 받게 해달라고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간 동서를 제발 벌을 주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동서에게 쌍욕을 하며 문자를 보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온 전화였어요. 경찰인데요. 혹시 이상미 씨라고 아시나요? 이상미 씨가 새벽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땡땡 병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겁니다. 네? 무슨 사고요? 사거리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데 신고가 너무 늦어서 이미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동서가 뺑소니 차량에 치였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서 출혈이 너무 심해 죽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깨워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동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가족이라 판단이 되어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동서는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술이 많이 취한 채 신호등 쪽에서 누워 있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죽은 것 같다고 했어요. 참 사람 인생 허무하더군요. 그렇게 미워했던 동서였지만 조카들을 생각하니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은 정말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연락할 만한 사람도 없었지만 연락을 받은 사람 중 거의 대부분이 빈소를 찾을 생각도 없어 보였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렇게 마지막에 드러나는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는 그때 가져간 보험금과 집값을 포함한 재산이 꽤 되었는데 그게 전부 조카들에게 양도되었어요. 동서가 그동안 1억 정도를 쓰고 이것저것 다 합치니 8억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 동서는 도련님이 남겨준 모든 재산을 혼자 가로채 한번 잘 살아보려다가 하늘에서 천벌을 내렸는지 다 쓰지도 못하고 한 줌의 재로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고스란히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들 통장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나눠주려고요. 욕심은 없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조카들을 이제는 제 자식들로 키울 수 있어서 좋아요. 큰아이가 얼마 전에 제 생일이라 편지를 써줬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저는 이걸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거였거든요. 이제야 인정받은 기분이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복이 내렸는지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는 건데요. 난임센터 몇 년을 다니면서도 실패했는데 자연 임신이라니 병원에선 이건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뱃속의 아이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예쁜 새 남매 똑같이 사랑해주면서 키워보려고 해요. 곧 입양 신청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우리 가족은 피가 온전히 섞인 건 아니어도 서로 너무 의지하고 아끼며 항상 붙어 다닌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부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은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